2025년 6월 17일 시진핑 주석의 전용기가 카자흐스탄에 착륙했지만 환영 포성은 없었다. 대신 정적이 장례식처럼 깔렸다. 레드카펫도 국빈 만찬도 화려한 의전도 없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지도자 방문이라고 믿기 힘든 침묵이 감돌았다. 프랑스 24는 이를 중앙아시아에서의 중국 영향력 강화로 묘사했지만 유출된 영상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시진핑은 창백한 얼굴로 느린 걸음을 내디뎠고 얼굴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다. 부인의 동행도 없었고 비행기에서 홀로 내리는 그의 모습은 권력의 중심에서 추방된 자의 고독을 떠올리게 했다. 서구 관찰자들은 이를 권력의 조용한 이별이라 불렀다. 침묵 속 붕괴한 동맹. 아스타나에서 3일간의 회의 동안 러시아 연방이라는 단어는 모든 공동 문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공백이 아니라 베이징이 크렘린과의 강제적 협력 시대를 끝낸 붉은 선이었다. 2022년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마르칸트에서 손을 맞잡고 서로를 최고의 친구라 불렀다. 하지만 2025년 여름 모스크바는 그들이 뒷마당으로 여겼던 땅에서 체스판 밖으로 밀려났다. 히스토리 오브 투데이 채널은 이를 소비에트 이후 질서의 부고라 표현했다. 6월 17일 중국 중앙아시아 로고가 새겨진 배경 아래 시진핑은 중앙아시아 5개국 지도자들과 세 가지 전략적 협정을 체결했다. 청정에너지 대륙 간 물류 국경 안보. 각 문서에는 영원한 파트너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이는 중국이 과거 G7과 사우디아라비아에만 부여했던 명칭이다. 단 한 번의 서명으로 베이징은 러시아를 전통적 보호자 자리에서 밀어냈다. 새로운 프릭스 파이프라인은 시베리아를 거치지 않고 중국으로 직행한다. 국경 지휘 시스템은 러시아의 길로나스 대신 베이두 위성을 사용한다. 중국 무장 경찰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보호를 맡았다. 카자흐스탄 외교관은 로이터에 이렇게 밝혔다. 작년에는 러시아가 큰형이었다. 오늘 중국이 새로운 큰형임을 보여줬다. 이 말은 아코르다 궁전의 황금 대강당에서 종소리처럼 울리며 크렘린이 30년간 구축한 소비에트 이후 질서의 종말을 알렸다. 조용한 총성 러시아의 몰락. 시크릿 차이나는 이를 조용한 총성이라 불렀다. 러시아를 직접 비판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총알처럼 날카롭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힌 순간 중앙아시아의 관문마저 잃었다. 회의장 복도에서 카자흐스탄 관리는 폭로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막판에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정중히 거절당했다. 심지어 방청석도 배정받지 못했다. 지역 외교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모스크바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 취급을 받았다. 모스크바의 크렘린은 무력한 분노로 들끓었다. 타스 통신은 사설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전략적 이익 공동체라고 주장했지만 국가두마 긴급회의에서 미하일 셰레메트 의원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베이징이 러시아를 배제한 채 새 파이프라인을 체결한다면 우리는 자체 파이프라인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러나 채널1 방송에서 군사 전문가 이고르 코로첸코는 반박했다. 어떤 파이프라인 지금 예산은 전쟁의 우선순위가 있다. 파이프라인은 허황된 꿈이다. 국영방송에서 중국의 배신에 대한 논쟁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푸틴은 분노를 삼키며 침묵했다. 6월 18일 그는 국방부 회의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케네디 러시아 서비스는 이를 크렘린이 더 쉬운 적에 집중하며 대응할 자원이 부족한 외교적 충돌을 피하려는 방식이라 분석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러시아의 약세를 드러냈다. 강경 대응은 중앙아시아를 되찾지 못하고 온건한 반응은 서구 앞에서 약점을 노출할 뿐이었다. 이중 타격 중앙아시아와 외교의 상실. 러시아는 이중 타격을 입었다. 한편으로는 중앙아시아를 잃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의해 외교의 문이 잠겼다. 크렘린은 러시아, 중국이란 삼각 권력 구조에서 밀려나며 정치적 샌드위치가 되었다. 이제 모스크바는 중동에서도 외부인 신세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러시아의 동의 없이 이란을 공격했다. 유엔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의 의자는 발언권 없이 비어 있었다. 협상 가치가 사라진 것이다.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었지만 그 파장은 요란했다. 중앙아시아는 베이징의 새로운 독점 영향권이 되었다. 미국은 외교 채널을 차단하며 러시아의 구원 통로를 막았다. 서구를 견제하던 러시아는 이제 회의장 밖에서 박수 소리를 듣는 신세가 되었다. 그 박수는 중국이라는 명예 손님을 위한 것이었다. 새로운 협정에는 모스크바의 서명란도 의결란도 없었다. 이는 단 한 발의 총알 없이 강대국이 이름이 지워지는 방식이었다. 외교의 잉크와 베이징 중앙아시아의 은밀한 악수만으로. 시진핑의 권력 실체인가 명목인가?
아스타나의 형식적인 박수를 뒤로하고 시진핑은 한 가지 질문에 둘러싸인 채 베이징으로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는가? 아니면 명목상의 지도자일 뿐인가? 답을 찾으려면 세 가지 단서를 연결해야 한다. 14일간의 의문스러운 공백 공식 방문에서의 신체 언어와 의전,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내부의 미스터리한 변동, 6월 2일부터 15일까지 신하사는 시 주석의 공개 일정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인민일보 피플즈 데일리는 과거 사설만 반복하며 2012년 보시라이 몰락 당시의 검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선전 시스템은 비밀을 감추기 위해 오래된 기사를 재활용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시진핑은 건강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영상은 그를 배신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는 왼손으로 난간을 잡고 오른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균형을 잡기 위해 지지대가 필요한 사람의 동작이었다. 의전은 축소되었다. 과거 외국 방문은 군중 환영과 생중계로 화려했다. 이번엔 시 주석의 차량 행렬이 공항에서 대통령궁으로 직행했고 도로는 봉쇄되었다. 민중과의 접촉은 단 1초도 없었다. 폐막 전체 회의에서 시진핑은 공동선언을 읽지 않았다. 그 임무는 왕이 외교부장에게 맡겨졌다. CGTN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비추지 않고 청중으로 급히 전환되었다. 평론가 유예의회는 이를 이미지의 철학이라 불렀다. 지도자가 말을 멈추고 단단히 걷지 못할 때 권력은 그의 몸을 떠난다. 내부의 균열 군사위원회 흔들림. 6개월 만에 대군구급 장성 4명 쉬치량 묘하, 하홍군, 장유협, 이 조사 사망 혹은 자살로 사라졌다. 모두 시진핑이 제20차 당대회 이후 발탁한 인물들이다. 오른손이 왼손을 자르는 상황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지도자가 퇴임 전 측근을 정리하거나 반대 세력이 조사 도구를 장악해 칼끝을 그에게 돌린 것이다. 아시아 센티넬, 에이시아 센티넬 소식통에 따르면 6월 10일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장유협 상무위원은 장성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체력 검사를 발표했다. 3시간 뒤 쉬치량은 삼겁1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다. 일주일 뒤 하홍군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체력 검사는 내부 청산을 뜻하는 암호가 되었다. 14일간의 공백 동안 국영방송은 2개의 이벤트만 재방송했다. 6월 4일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 접견, 6월 6일 펑타이 위안에서의 티베트 불교 지도자 회동, 루카셴코는 푸틴의 거울 권력에 집착하는 민스크의 지도자다. 국제 언론은 시진핑이 생존 조언을 구했다고 추측했지만 영상은 루카셴코가 말하고 시진핑이 고개만 끄덕이는 장면을 보여줬다. 구원 요청은 베이징이 아니라 민스크에서 온 듯했다. 중국이 제재 이후 러시아를 대체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펑타이 위안에서의 티베트 불교 행사는 불안의 연극이었다. 청나라 황실 정원에서 갑작스레 애국적 종교를 점검한 것은 몰락하는 왕조가 종교로 정당성을 찾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정권이 미신적 상징으로 합법성을 증명하려 할 때 신뢰는 바닥난 신호다. 권력의 삼두체제 실험. 6월 12일부터 국무원 내부 문서에는 중앙과 국무원의 집단 지시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총석이 지시가 사라졌다. 이 문구는 1989, 1992년 덩샤오핑이 후퇴하고 장쩌민이 아직 위신을 쌓지 못했을 때 마지막으로 쓰였다. 삼두체제가 시험되고 있다. 리창희 정부 운영 왕우닝이 선전부 통제 장유협이 군사위원회 책임을 맡았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다. 시진핑은 국가주석 명칭과 최종 거부권만 남았다. 개인 이미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권력이다. 많은 학자는 이를 1982년 러니드 브레즈네프의 마지막 해외 방문과 비교한다. 소련 지도자는 타슈켄트를 방문했지만 숨소리는 끊겼고 열병식은 절반으로 단축되었다. 브레즈네프는 크렘린으로 돌아와 4개월 뒤 사망했다. 시진핑의 아스타나는 군악대 장례식이 없었지만 마지막 지도자 점검에 모든 신호를 갖췄다. 36억 시간의 빡빡한 일정은 실제로 2번의 만남뿐이었다. 독립기자회견은 실언을 피하기 위해 생략되었고 건강사고를 막기 위해 국빈 만찬도 없었다. 김은길 평론가는 말했다. 지도자가 화려한 의전을 스스로 포기할 때 이는 후계 이미지를 세계에 준비시키는 방식이다. 가설 조건부 퇴진. 외교계에서 떠도는 가설은 시진핑이 제4차 중앙회의 전 조건부 퇴진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개인 안전과 가문의 경제적 이익 보장을 대가로. 만약 사실이라면 중앙아시아 방문은 권력 과시가 아니라 이웃 국가들의 중립을 약속하는 담보였다. 내가 자리를 떠나도 자유무역은 계속되고 계약은 유효하다. 시진핑이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가치는 안정이다. 중앙아시아가 연속성을 믿도록,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서구가 추가 봉쇄를 하지 않도록. 그러나 중국 권력의 비극은 한 개인이 생존을 위해 안정을 추구할 때 시스템은 그를 짐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철의 동맹에서 유배자로. 아스타나 회의 한 달 전
2025년 5월 중순 시진핑은 푸틴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두 지도자는 독일 나치 승리 80주년 기념식에 함께 섰다. 레닌 묘 위에 연단에서 손을 흔들며 러시아 군사 차량이 붉은 광장을 지나갔다. 국영 언론은 이를 서구 압박 앞에서 무제한 동맹을 재확인한 순간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는 즉흥적인 연극이었다. 시진핑은 덜 웃었고 말은 짧았다. 중국은 새로운 원조나 군사 협력을 발표하지 않았다. 베이징 대표단은 예정된 3일 대신 24시간도 안 되어 모스크바를 떠났다. 포리티코의 유럽 정치 고문은 말했다. 5월 방문은 협력을 강화하려는 게 아니었다. 통제된 이별 의식이었다. 시진핑은 잘못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러 모스크바에 왔고 미련 없이 떠났다. 분석가들은 이를 자물쇠 교체라 불렀다. 러시아의 완충지대를 중국의 뒷마당으로 바꾸는 지도였다. 아스타나 협정은 페르가나 분지에 520억 달러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을 뿐 아니라 국경 안보 조정을 베이징에 맡기며 새로운 권력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모스크바의 독점적 역할이었다. 단 한 번의 펜 움직임으로 시진핑은 러시아가 오렌부르크 지역에서 조기 경보 레이더를 관리하던 국경의 문을 잠갔다. 브루킹스 연구소 전문가들은 이 협정을 동쪽의 나토에 비유했다. 중국이 이끄는 나토 러시아는 절대 초대받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고립.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제재와 의존이라는 이중 족쇄에 묶였다. 중국과 미국은 조용히 게임 규칙을 조정하며 모스크바를 체스판에 졸로 남겼다.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발목 잡히자 크렘린은 동부 무기고를 비우거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겨둘지 선택해야 했다. 그들은 전자를 택했다. 결과 중앙군구는 텅 비었고 베이징은 신장 지역에 국경여단을 추가 배치해 천산산맥을 넘는 훈련을 벌였다. 러시아 참모본부는 이를 젖은 시멘트라 불렀다. 밟을수록 깊이 빠지고 몸을 돌릴 수 없다. 워싱턴의 외교적관 뚜껑. 6월 15일 시진핑이 토카예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 로이터에 실린 지 2시간 만에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러시아 전략 협의그룹을 무기한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암묵적 메시지 미국은 러시아를 동급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중국 견제를 위한 더 큰 게임에서 제거된 카드였다. 외교에 관은 닫혔다. 푸틴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도네츠크의 포병뿐 제네바의 외교관들을 떨게 할 힘은 없었다. 무대 뒤의 분노. 노바야 가제타에 따르면 6월 18일 비공개 회의에서 파트루셰프 비서가 아스타나 협정 보고를 하자 푸틴은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소리쳤다. 그들은 소련의 땅에서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나 곧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는 새 전선을 열 준비가 안 됐다. 이 갈등은 진퇴양난을 드러냈다. 베이징과 공개적으로 싸우면 남은 원유 시장이 사라지고 침묵하면 우크라이나로 지친 러시아 유권자 앞에서 대제 이미지가 무너진다. 중동의 침묵과 러시아의 소외. 6월 16일 밤 이스라엘과 미국은 밤의 빗검 작전으로 이란의 핵시설 7곳을 공격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 대표 폴리안스키 대사는 공격을 국제법 무시라 비판했지만 미국 결의안 거부권을 언급하지 않았고 러시아 이란 전략 동맹도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은 조용히 기권했다. 그 순간 중동은 깨달았다. 모스크바는 테헤란을 보호할 능력이 없고 베이징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란 사태에서 푸틴은 보호자 역할을 잃었을 뿐 아니라 서구와의 협상 레버리지마저 상실했다. 국내 반발의 합창.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장악하는 전망은 새로운 민족주의 물결을 일으켰다. 타타르스탄 지역 두마 의원 30여 명은 크렘린의 베이징과의 관계 재정립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체제 친화적 군사 블로거 라스타시 SD는 중국을 신식민지판이라 비판하는 글을 처음 올렸다. 스푸트니크는 즉시 경고하며 글을 삭제했지만 불씨를 막을 수 없었다. 6시간 만에 유튜브 해시태그 햄팩 드라곤바이트 용의 이빨은 100만 뷰를 돌파했다. 강철 동맹의 녹. 19세기 삼제동맹에서 1940년대 베를린 도쿄 축까지 역사적 교훈은 명확하다. 공통의 적에 기반한 동맹은 공통의 이익이 없으면 한쪽이 자신을 구하려 할 때 무너진다. 시진핑은 약화된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라는 짐을 던졌다. 푸틴은 재정적 산소를 얻기 위해 원유와 가스를 베이징에 헐값에 팔았다. 강철 동맹은 서로의 칼에 의해 녹슨 철로 변했다. 지평선 너머. 6월 21일 이후 중국 화물 200개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시베리아를 거치지 않고 트라브존 부하라 노선을 시험 주행했다. 노골적 메시지 러시아 경유시대는 끝났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마침내 인정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은 러시아가 아닌 중앙아시아를 선택했다. 푸틴에게 남은 것은 핵무기 서구를 견제하는 마지막 칼, 하지만 양날의 칼이다. 꺼내면 위신을 잃고 베이징을 위협하면 미국이 위험한 이유들 처리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다.
아스타나에서 시진핑을 위한 박수는 무의식적으로 무제한 동맹을 위한 진홍곡이 되었다. 박수 뒤에는 모스크바의 의자에 쌓인 먼지, 우크라이나 포병의 원자먼지, 그리고 후퇴한 제국의 고독만 남았다. 말없는 이별,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이별. 중러 동맹은 서구에 맞서는 벽으로 그려졌지만 이제는 발표되지 않은 이혼 계약서와 같다. 2023년 미국 연구소들은 이 동맹이 공통 가치가 아닌 공포에 기반했기에 균열될 것이라 예측했다. 시진핑이 푸틴의 동의나 존재체 없이 중앙아시아에 발을 디뎠을 때 이는 재판도 판결도 없는 정치적 이혼이었다. 사막의 지정학적 전쟁터에서 이루어진 조용한 등을 돌림. 중동의 새 전선, 러시아와 중국의 부재. 중동에서 이스라엘, 미국, 연합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러시아와 중국 없는 전선을 열었다. 테헤란을 지지했던 두 동맹은 침묵했다. 시진핑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느라 바빴고 푸틴은 체스판에서 밀려났다. 중국은 직접 대립을 피했고 러시아는 힘이 없었다. 만약 시진핑이 정말 퇴진 압박을 받거나 실권을 잃었다면 카자흐스탄 방문은 그의 종말일 뿐 아니라 강철처럼 단단하다다 던 붉은 동맹의 해체를 알리는 포성이었다. 누가 먼저 이별을 선언할 것인가? 베이징과 모스크바 사이에 떠도는 단 하나의 질문, 누가 먼저 이별을 선언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의 생각을 자극한다. 아래 댓글에서 의견을 공유해보세요. 이 지정학적 드라마의 다음 장은 무엇일까?